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에서 강의한 지 정확히 오늘로서 3년 된 것 같네요. 7월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2015년에 강의를 시작해서 15, 16, 17, 18 그죠? 만으로 딱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10기 분들이 많이 오셨을라나요? 9기도 좀 오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시는 8기 이상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이론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딱 봤을 때는 지금 강의실 꽉 찼는데 약간 처음 보는 분들이 좀 혹시 뭐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셔서 그런가? 하여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뭘 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반갑고요. 또 인강으로 듣다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만 처음 보는 거고 나를 봤던 분들인데 뭐 실물 왜 저러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수업은 로스쿨 민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이 수업과 약간의 대응점에 있는 수업이 4월 말에 진행한 선사기 민법 완벽 정리입니다. 거기는 실전 연습이란 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데일리 테스트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월 말에 했던 강의랑 이 강의의 차이점을. 쉽게 얘기하면 4월에 했던 선사기 강의는 제8회 변호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 내용을 빠르게 빠짐없이 정리하는 강의였고요. 이 교재가 출간은 안 됐지만 교재의 원고를 가지고 덕지덕지 프린트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의를 뭐 이 교재로 들어도 별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강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학 때 지금 개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학생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스펙트럼이 저는 조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기인데 선행이 뭔가요? 이러고 그냥 입학해서 1학기 뭐 민사 뭐 이런 거냐 이러면서 기말고사 무엇 막 이러면서 망치고 나 민법 기본 실력 하나도 없다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우 잘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1학기에 제 요즘 카톡이 한 10개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그 학점 카톡을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저는 고맙죠. 그냥 결과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공부 경험이 있는 2, 3학년 분들도 계십니다. 겨울에 와서 열심히 막 변시사시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막 디벨롭 들은 고학년도 계시고 또 재도전하거나 3학년 내년 변시 보는 공부 경험이 많은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모든 강의에서 강의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뭔지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강의를 듣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시고요. 자, 일단 이번 강의의 특징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렇게 막상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눈이 아프네요. 이 색깔이. 그래서 뭐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던데 여기 앞에 좀 빈자리 있습니다. 앞에 쪽에 좀 빈자리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모든 글자를 제가 다 썼어요. 누굴 시키거나 뭐 왜 그러냐 하면 단어를 안 잘리게 하려고 참 뭐 약간 미친 결벽증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문단이 페이지가 바뀌는 것도 싫고 이래서 조판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다시 온 거를. 그래서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이 교재의 의미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재가 좋은가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 교재로 강의를 하니까 교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교재는 일단 얇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50페이지니까 이거 너무 얇은데 와 이것만 보면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6월 모의고사 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가 되게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와요. 재학생분들 좀 잘 모르시겠지만 한 2개 빼고 여기서 다 나왔대요. 그리고 사례형은 제가 직접 봤는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250문제 민법 민소는 이제 100페이지짜리 프린트가 있어요. 이건 350이 더하면 450인데 한 문제도 안 빠졌더라고요. 다만 이번 육모 사례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기록형도 뭐 추가로 공부해야 될 건 있지만 빠진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와 민법을 이렇게 쉽게 하냐? 얇은데요. 얇아진 결과를 보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 얇아진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얇게 만든 거예요. 그 내공을 공유해야 돼요. 그걸 오늘부터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얇아지는지,
제가 여기 있는 거 읽을 거면 못하러 강의를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어도 되죠. 근데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고, 이 강의는 이 복잡한 논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돼야 머릿속에 남아있고 답안지에 현출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로스쿨 미보의 정석이 아니라 이겁니다. 데일리 테스트예요. 데일리 테스트. 색깔이 좀 촌스럽게 나왔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근본 컨텐츠는 이 로스쿨 민법의 정석, 줄여서 로민정 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연민정이라고 하라고 연석해가지고 뭐 연민정 이렇게 하는데 로민정, 뭐 하여튼 노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컨텐츠가 있지만 이걸로 여러분을 다 비춰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수업에서.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푸셔야 돼요. 베이직을 들으셨던 분은 또 다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예, 미친 듯이 이걸 다 풀고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푸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얇은데, 얇아서 좋은데 그 좋음을 누리려면 이 얇아지는 과정을 되게 힘들게 거쳐야 돼요. 20회의 강의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기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게 이유가 뭐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요번에 한번 잘 들어두시면 뭐 여러분 1학년이면 뭐 2년 반 내내, 그리고 2학년이면은 뭐 1년 이상, 또 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평생 써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가 돼서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두 문자 가지고 제가 뭐 30분 동안 설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법리가 그렇게 인정되는 그 논리 그리고 법적 근거들을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힘주어서 별표 2개 해라, 3개 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수업의 특징이 이제 별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재학생 기준으로 별표를 하는 겁니다. 내년 시험 출제 예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그 내년 당장 시험에 나올 것과 재학생들이 2, 3년간 계속해서 열심히 봐야 될 주제는 좀 달라요. 특히 학교 시험은 이미 올해 기출된 변시 시험을 가지고 중간 기말을 자주 내세요. 근데 내년 변시는 올해 기출된 건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일단 이 수업은 어떤 단순히 내년의 어떤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항구적인,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민법을 공부한다면 반복해서 여러 번 봐야 될 건 별표 3개, 2개, 그리고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별표 1개,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될 겁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좀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 그 선사기 강의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선사기 강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의 90%, 95%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못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친구들한테도 얇아지는 과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 책의 70% 정도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 횟수는 똑같거든요. 그 선사기 강의도 20회였어요. 이것도 20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70%만 해서 번 시간에 뭘 하느냐? 아까 말한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민법에서 이 법리 하나만 알면 3개, 4개, 5개가 해결되는 부분에 자세한 설명에 역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잠깐 내가 좀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듣는 소수의 수험생도 있어요. 지금 내년 변시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수험생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1, 2학년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 쉬는 시간에 안 나오고 질문 다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시고,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게시판이 지금 살짝 답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최근 2페이지만 답을 하고 한 10페이지 정도를 제가 바빠서 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인강도 남겨주시면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깔끔하게 요거 보세요, 요건 요런 뜻이자고 넘어가다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사활을 걸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지 죄송해요. 자, 그것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게 데일리 테스트입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를 어떻게 풀 건지는 오늘 수업 끝날 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수강생들은 겨울에 이 데일리 테스트 문제와 해설이 동일하고 오류를 좀 수정하고 목차를 만든 건데, 또 새롭게 한번 보시면 또 잘 안 풀어질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풀었나 싶을 정도로 잘 안 풀어지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활용할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오트님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기존 수강생이고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좋다. 내가 1학기 성적도 좋고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겨울에. 근데 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눈에 띄어요. 몇 분 눈에 띕니다. 뭐 나한테 에이프리라고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와서 또 듣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수업을 뭐 선행을 안 해가지고 좀 성적이 안 좋다거나 뭐 다른 강사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왔다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수업을 들었는데 예, 또 성적이 또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많을 거예요. 이 책이 350페이지인데 하루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일반 책 15페이지, 20페이지하고 다르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어렵고 많을 거예요. 쉬운 부분들은 좀 빨리 설명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해 그리고 다음날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점이 좀 신경이 쓰일 텐데 1학기에 경험해 보니까 좀 아시겠죠? 학점 뭐 이거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막 이집트 민법 수업하고 막 이러면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법을 여러분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20회를 또 통해서 제 수업을 안 빠지고 제가 매일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씩 수행을 하시면 민법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걸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 아 역시 저거 중요하게 하는구나. 저건 좀 특이하네. 정변이 안 한 건데 뭐 우리 교수님 왜 이런 걸 하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험담들이 다 그래요. 수업을 들었던 분들 이 얘기는 겨울에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권을 1학기 안에도 물권을 수업을 다 듣고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실제 여러분 민총 수업인데 물권 내고 막 이러죠. 그죠? 로스쿨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OT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한번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공부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빨리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진도표 받으셨죠? 그리고 이거는 칼럼인데 옛날 겨울에 읽어보신 분들은 뭐 괜찮고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열심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칼럼을 하나 쓰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씁니다. 글을 그냥 단순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담아내야 이게 정말 전달이 잘 될까 싶어서 가장 민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를 글로 설명하고 싶어서 쓴 칼럼이기 때문에 꼭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칼럼을 또 읽어보신 분들이 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좀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OT는 뭐 그렇게 하고 자, 그래도 여름인데 날도 덥고 하니까 우리 좀 재밌게 공부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채권법부터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75페이지를 펴셔야 되고요. 2학기에 물권을 다루는 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물권법을 조금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치우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물권법이 어렵기 때문에 또 뒤쪽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좀 듣는다는 각오로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도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수업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이 남겨야 될 기록은 정현석 변호사가 이번 여름 강의에서 수업을 한 부분이 어딘지는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별표는 당연히 내가 말하면 하실 테니까 그거는 뭐 하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을 나눠서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면 수업 안 한 부분은 안 보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 보지 마세요. 수업 한 부분만 복습을 완벽하게 하기도 기본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자, 그러나 열심히 하시면 제가 그냥 책임질게요. 민법 실력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하루에 5시간씩 복습하고 살짝 시간 늘렸네. 한 6시간 정도 하고 수업을 안 졸고 내가 들었는데 실력이 안 오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실력이 좀 오를 수밖에 없고 약간 막판 어필을 좀 할까요? 제가 어필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데 좀 여러분이 좀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어색하네요. 이렇게 다들 쳐다보는 것 같고 원래 쳐다보는 건데 이번 4월에 이제 수험 강의를 했어요. 변시 수험생 재시 이상 하시거나 아니면 3학년들 수험 강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현장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그렇게 말로 얘기하면 별로 많지 않아 보여서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150명 왔거든요. 150명이 왔는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두 번째로 많은 분이 60명, 7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린 이유가 약간 이 책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시험이 어려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쟁점 막 나눠주고 외워라 이렇게 하는 수업 말고 논리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걸 써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변시의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재학생들이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걸 준비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3교시로 이루어질 거고요. 중간에 한 15분씩 쉴 거고 내일부터는 1교시에 그날 데일리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데 겨울 베이직 때 데일리 해설한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줄여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여름에 회차가 짧기 때문에 진도가 중요해서 어려운 사례 문제 중심으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되고요. 데일리 구체적인 요령은 수업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5페이지입니다. 채권 하면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지금부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소리에서 가끔 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래도 되지만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뭐 누가 여기서 계속 대답을 하셔가지고 앞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 또 답이 또 다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쟤는 왜 하는데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좀 크게 해도 돼요. 가끔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러면은 큰 소리로 답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려요. 수업 중반부터 그건 이제 내 수업 들었던 사람 안 들었던 사람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수업을 열심히 복습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매우 고급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리겠습니다. 한 4,000원 상당의 자, 그러면은 뭐 한 게 없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채권 하면 생각나는 개념, 단어. 제일 먼저 채권. 특정이에요.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채권은요. 물건하고 반대되는 거죠. 첫째 줄에 있죠. 물건은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오든 그럼 내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뺏어가든 물권적 청구권으로 내놔. 넌 누구야? 알바 아니야? 하여튼 내 물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권하면 돈 생각나죠? 자,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행위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금전에서는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등기 채권은 등기를 해주는 채권이고요. 해줘야 되는 채무고. 첫째 줄엔 특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의 분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고 읽어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 연필 같은 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꼭 읽어보세요는 내가 뭐 꼭 읽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뭐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 요번에 못 읽으면 다음에 읽고 이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설명하는 부분 중심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특정물 채권 시험에 나옵니까?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물 채권은요. 성관주의무랑 연결돼야 됩니다. 특정물 채권은 뭐냐 하면 도자기를 산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진품명품에 내보낸 그 도자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계획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느 날 내가 쟤한테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해야 됩니다. 성관주의무 뜻이 뭐예요? 그냥 고의과실이 없는 걸 말해요. 민법에서 고의과실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봐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건 경과실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 말 못하는 사람들 다 기초 없는 겁니다. 팩트 날립니다. 자, 그러니까 경과실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가장 최저 한계가 경과실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경과실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경과실이 하여튼 경과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 과실이라고도 하고 고의과실이라고도 하고 경과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인데 자 그러면 말이 보통 내가 그날 도자기를 주기로 했으면은 5월 1일에 만나서 돈 받고 도자기 주게 그럼 5월 1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제기 이행기라 그러죠. 근데 이행기까지 변제기까지 성관주의무가 아니라 왜 374조는 실제 왜 인도할 때까지일까요? 통설은 그래서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이행기가 있는데 인도를 그 뒤에 한다는 걸 말하죠.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지체라는 생각이 들죠. 이행기보다 늦었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건 수령지체인 거예요. 이행지체일 수도 있고 수령지체일 수도 있어요. 자, 이행지체와 수령지체의 효과는 뭐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제 교재가 조문이 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진하게 한 게 판례라는 그 표식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진하게 하고 조문만 진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좀 기초를 이번에 잡고 싶으면 진하게 돼 있는 조문은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법전을 찾아보세요. 앱을 봐도 돼요. 귀찮으면. 보기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문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적어 놓고요. 제가 괄호하고 조문으로 넣은 거는 조문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기다 워딩을 실어 놓은 거예요. 박스로 안 하고 그냥. 근데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문을 좀 옮겨 놓으시고 수업 시간에 뭐 조문을 다 찾아보긴 힘들어요. 다 찾아보긴 힘든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봅시다라고 할 때만 좀 이렇게 앱이나 뭐 무거우면 그냥 앱으로 봐도 돼요. 법정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문 하나 설명하자면, 자, 인도시에 늦었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행지체거나 수령지체거나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민법. 자, 이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기본이 부족하신 분은 지금 진도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채무자가 안 주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 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안 받은 게 잘못이란 뜻인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네. 아니, 질문이 너무 티가 났나?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자 그냥 안 받았다는 소리고요. 이행 지체는 귀책 사유를 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안 받은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행 지체는 392조를 가져오고요. 수령 지체는 401조를 가져옵니다. 자, 요렇게 본 적 없으신 분들 지금 이거 눈으로 잘 봐두세요. 진하게는 안 했어요. 이번 단원의 주제가 아니라서. 근데 이 조문은 반드시 표시하시고 이 조문을 같이 보세요. 자, 지금 한번 펴볼 수 있으면 펴보고요. 저는 말로 설명할 텐데 392조는 야, 채무자야, 네가 이행을 지체했어? 근데 갑자기 손해가 생겼어? 그런데 그 손해는, 요번 손해는 네 잘못이 없어? 그래도 책임져라는 조문입니다. 자, 이행 지체는 고의나 과실로 늦게 주는 거죠.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자기를 이 날짜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아무의 잘못도 없이 태풍 뿌람비아, 이거 뭐야, 하여튼 태풍 그게 와가지고 이름 어려워서 몰라요. 걔가 와서 도자기 깨진 거예요. 그러면 도자기가 깨진 건 이행 뭐예요? 이제 완전히 깨졌대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에 채무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근데 392조는 그걸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조문인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사람 정말 많죠? 이유는 왜 그럴까? 판례가 없어서. 하지만 392조는 판례가 없는 조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안 볼 만한 것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392조는 네가 늦게 준 게 잘못이 있다면 그 이후에 네 잘못이 없이 그게 불능이 되어도, 물론 조문에 불능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의 통설은 이 392조의 손해는 무조건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본 단원이 아니라서 이거 막 다 적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나와요. 392조 오늘 나와요. 오늘. 이따가 2교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너는 무과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은 성관주의 의무입니까? 아니죠. 성관주의 의무는 경과실 책임이라니까. 고의과실 책임은 아니죠. 자, 401조는 뭐냐? 채권자야, 네가 안 받았어. 그러면 채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걔한테 책임 묻지 마. 라고 해서 고의나 중과실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책임이 올라가고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되죠. 너무나 공평하죠. 이 조문들은 모든 교수들이 알고 있는 세트 메뉴인데 여러분만 몰라요. 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374가 적용될까요? 374는 이행기부터, 이행기까지는 당연히 선관주의무라고 칩시다. 근데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주의무를 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행지체는 선관주의무가 아니라 그냥 무과실 책임이고 수령지체는 고의중과실이니까 선관주의무가 아니에요. 선관주의무는 경과실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입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첫날이고 기본 개념이고 이 조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도가 이행보다 늦었는데 채무자가 안 준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안 받은 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서로가 돈과 도자기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얘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도자기를 안 가져오고 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돈을 안 가져오면 둘 다 지체도 아니고 수령지체도 아닌 거예요. 채권자가 안 받은 게 수령지체란 효과를 부여할 수 없고요. 채무자가 안 준 걸 이행지체라고 위법하거나 귀책사유겠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동의안 같은 걸 행사할 때 이 374조가 드디어 적용됩니다. 예. 그러나 별표는 안 하겠습니다. 첫날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 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행기 이유는 통상 이행지체나 수령지체로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므로 일단 조심하세요. 이행지체가 가중되는 거고 수령지체가 감경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수령지체로 다음에 뭐 슬래시라든지 수령지체는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니지 책임이 감경되는 거죠. 쓰다 보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기 이후면서 굳이 인도할 때까지 성간 주임을 굳이 부담한다고 하려면 둘 다 아닌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의항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냥 학설이거든요. 근데 진짜 도움되는 민법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392조 401조 왼쪽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조문이 중요하니까. 자,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라는 462조는 조문의 존재와 내용만 좀 읽어보시고요. 특정물 도금하라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하는 특정물 도금화를 엄청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변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수님이 수업하면 공부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전통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고 근데 그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해야 되겠네. 그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여 가진 학설 대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저도 다 빼버렸는데 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를 팔려고 했어요.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내 도자기가 박살났어요. 난 채무불이행입니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률가로서. 도자기 인도 채무는 소멸하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특정물이 멸실해서 동일성이 없어지면 특정물 채무는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 그는 사물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지. 없어졌잖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둘째 줄 봐봐요. 거긴 밑줄 치겠습니다. 동일성이 상실되면 인도 의무가 소멸하는데 그 다음은 저는 보통 물결로 밑줄을 쳐요. 채무 불이행 문제는 아니며 이 뭐가 아니다. 조심하자. 이런 거죠. 그 밑에 별개 문제도 물결로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상실되면 여러분이 그냥 드라이하게 봐주세요. 우린 자꾸 법 공부하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누가 책임이 뭐야?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이전 단계예요. 그냥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 채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례형의 변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알고 보니까 얘가 도자기로 야구를 하다가 깨먹었다. 막 신나게. 그러면 과실이 있고 부주의하니까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좀 뭐 시험 출제 가능성에 비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2번 넘어갈게요. 불특정물 종료 채권입니다. 예, 대판 2015는 제가 밑줄을 안 그어도 눈에 좀 띄잖아요. 나중에 객관식 대비를 한번 보세요. 그냥 주식은 뭐 종류물이래요. 뭐 그냥 이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고 지금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자, 가번에서는 특정을 딱 동그라미로 쳐봅니다. 여러분 불특정물 채권이 종료 채권인데요. 다 아시죠? 무슨 뭐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현미 녹차 한 박스 이런 것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내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개 파는 것이 되겠죠. 아파트는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101호, 102호, 103호. 막 건축하면서 찍어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다 특성이 다릅니다. 1동 101호 하나밖에 없고 자, 집, 주택, 땅 전부 특정물이죠. 종류물은 상품화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빠른 속도로 기초 개념처럼 설명하는 것 중에 내가 좀 자신 없다 싶으면 그런 거 연필로 좀 다 적어 놓으시고요. 기초 개념에 다 도움되는 얘기 말고는 안 합니다. 제가 거의 모든 거를 수험에 맞춰서 큰 그림으로는 결국 변시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특정은 375조 2항 조문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조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 니은. 그래가지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두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묶어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니은이 훨씬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니은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은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판례가 하나 있으니 나중에 보시고요. 니은을 밑줄을 쳐보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슈퍼 가서 맥주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슈퍼에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주머니 저 맥주 그러니까 피츠 맥주 10병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봉투에 담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채무자예요, 지금? 아줌마야, 나야? 아주머니죠. 나도 돈 줘야 되니까 채무자 아니에요? 자, 논의의 시작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채권 총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얘기 한번 잘 들어봐요. 기존 수강생들 많이 들었겠지만 채권 강론은 매수인 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구체적 계약인데 채권 총론은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든 무슨 계약이든 그 안에 누구든 채권이 있을 거고 채무가 있을 거고 쌍무 계약이면 서로 채권이 있겠죠. 나는 뭐 대금 채권이 있고 얘는 물건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근데 채권 총론은 그 중에 하나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원 이름이 뭐예요? 종류물 채권이죠. 종류물 채권은
지금 맥주 대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맥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맥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종류 채권을 논의하면서 채무자라고 하면은 슈퍼 아주머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런 관점에서 이 조문도 읽어야 돼요. 조문에 보면 채무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 누가 채무자예요?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누구예요? 둘 다 채무자지. 근데 채총을 논의할 때는 그 조문이 특정물 채권을 말하고 있는지 금전 채권을 말하고 있는지 종류물 채권을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류 채권이기 때문에 제가 든 예에서는 슈퍼 아주머니가 뭡니까? 채무자가 됩니다. 아주머니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라는 것은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이미 별표 하나 했으니까 그냥 볼게요. 변제 제공 동그라미 칩니다. 갑자기 단원이 바뀝니다. 우리가 채권 총론의 끄트머리에 있는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단원에 가면 7개의 채권 소멸 사유가 나와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이라는 전부 칠공주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첫째, 장려가 변제예요. 최고죠. 그냥 그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채무는 소멸하는 거죠.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도 소멸하고. 자, 그런데 그 변제라는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 한 두세 개 나오는데 단원도 개관해 보는 거예요. 변제 제공이 있고 변제 충당이 있고 변제자 대위가 나와요. 가장 어려운 게 변제자 대위입니다. 자, 근데 변제 제공은 뜻이 뭐예요? 변제는 뭐고 변제 제공은 뭡니까? 뜻이 나와야 됩니다. 변제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해야 될 걸 그대로 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완전 100% 만족, 고객 100% 만족이고 변제 제공이란 단어 왜 붙었을까요? 제공을 그냥 try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주려고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안 된 거야. 걔가 그걸 받아서 깔끔하게 끝났으면 변제예요. 그거는. 변제 제공은 변제를 내가 제공을 했다는 거. 변제 제공이라는 개념은 우리 법에서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걸까? 채무자의 변제한 거를 높이 쳐주기 위한 걸까? 채권자를 위한 걸까? 당연히 채무자를 위한 거죠.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개념 잡아갑니다. 변제 제공은 변제하려고 트라이를 했고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안 받든 그래서 변제 제공이 무슨 단원이랑 연결됩니까?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랑 연결이 돼요. 나는 줬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그러면 나는 변제 제공을 했어. 변제까지는 아니지만 변제 제공에서 등장하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들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변제 제공은 뭐라고요? 변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것을 공을 높이 쳐줍니다. 채무자에. 그런 제도를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 할 건 아닌데 그러려면 변제 제공은 460조 중요한 조문이죠. 이런 정도를 하면 너 변제 제공한 걸로 봐줄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문은 사실 여기 없지만 461조예요. 그 단원에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한다. 되게 간단한 조문이에요. 변제까지는 안 했지만 변제 제공을 했으니까 너를 법 위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변제를 하면 채무가 소멸되는데 변제를 제공하면 채무는 남아있지만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예요. 열받으니까 그때 에이씨 안 받으니까 나 공탁을 하는 단원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주 많은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하면서 연결되면 다 얘기하는데 그때는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뒤에 가면 이걸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제 제공은 460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센스 375조 2항을 보면서 특정이 되는 시점에서 특히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이 문구가 중요한데 이 문구의 뜻은 460조랑 연동 짓는 게 통설입니다. 그냥 뭐 압도적인 통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뚱맞게 변제 제공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라는 성질을 나눠서 지참 채무는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채무자가 추심 채무는 추심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하는 거죠. 누가 불리한 거예요? 채권자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 채무는 반드시 채무자가 들고 가야 되니까 현실 제공의 방법이 적법한 변제 제공입니다. 그러나 추심 채무는 채권자가 스스로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나는 구두 제공, 말로 야 가져가 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는 종류 채권이 특정되는 시점에서 니은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채무자의 이행 필요 행위의 완료를 변제 제공이라 하고 변제 제공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현실 제공과 구두 제공의 두 개가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 교재에서 따옴표가 된 것은 판례에서 나온 원문을 반드시 암기하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너무나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판례 문구가 아니라서 여러분 펜으로 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지나가다 내가 복도에서 만나도 답해야 돼요. 현실 제공이 뭐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데 그게 돼야 됩니다. 채권자가 받은 거요.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변제한 거야.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놓인데 법이 별거 없어요. 사실 조금 법을 비하해서 말하면 말장난이야, 말장난. 우리가 다 듣고 나면 수긍은 가잖아. 마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다 커가지고 막 단어를 막 쓰지만 가끔 저는 네이버 국어 사전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 단어가 뜻이 맞나 해서 찾아보면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정확한 그 단어의 풀이잖아요. 야, 공감하잖아요, 누구나. 아, 정말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완전 이 단어는 이 뜻과 완전히 이어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을 가지고 표현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막 새롭게 창조할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와서 암기해 놓으면 쉽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이 수업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는 쌍따옴표 한 거는 외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라고요. 괄호 안에는 각자 보시고 추심 채무는 구두 제공으로 된다. 구두 제공도 사실은 거의 외워야 되는데 준통수라는 두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뒤통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통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한다. 이 문장을 기억해서 사실 두 개의 행위로 보통 나눠요. 변제 준비 완료했어요라고 알려주고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두 개인데 준비를 지가 완료를 해야 통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완료할 것, 통지할 것, 수령을 최고할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통수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변 멘트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특정을 배우다가 특정 이꼴 변제 제공이구나 하고 공부를 했는데 학자들은 구두 제공과 구두 제공으로 인한 특정을 조금 구별합니다. 분리까지 요구한다는 건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아예 안 나와요.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발표한 거는 사례형으로 이미 변호사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죠. 판례가 아닌데 시험에 나와서. 자, 그 다음 나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귀찮게 특정을 배웠느냐, 힘들게. 나번에 동그라미를 특정, 효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밑줄 긋는 방식은 뭐 여러분이 연필로 대충 했다가 여러분 그냥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과서는 제 밑줄 방식을 되게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두꺼워서 그 방식이 가장 좋고 그거를 뭐 절대적으로 제가 강요를 합니다. 막 밑줄 자료 주고 막 형광펜으로 긋는 법 막 그것만 막 30분 강의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차피 그냥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밑줄 방식에 너무 집착할 건 없어요. 자, 특정의 효과는 자,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이것입니다. 예. 답해 보세요. 물건의 위험의 뜻이 뭔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겁니다. 물건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이에요, 그냥. 자, 특정물의 물건의 위험은 자, 누구한테 있을까요? 특정물. 저 도자기가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라고 말해야지. 지금 내가 특정물이라고 주제를 줬으니까 도자기 매수인이 채권자예요? 도자기 매도인이 채권자예요? 도자기 매수인이잖아요. 지금 제목이 특정물 채권이라고. 그래서 특정물 채권은 당연히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한테 있어요. 저 물건 박살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정말 제가 뭐 비유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자체예요. 되게 쉽죠? 근데 종류물은 어떨까요? 내가 슈퍼에 들어가서 피츠 맥주 10병을 사려고 하는데 저기 한 100병 있는데 저거 깨지면 어떡하지? 한 2병 깨지면 어떡하지? 이러진 않죠? 예. 근데 아주머니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해서 봉투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노인 때잖아요. 근데 내가 산다고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잠깐만요. 막 전화 받고 나갔어. 그럼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이 10병은요. 이 봉투 안에 든 10병은 지구상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종류물인데 특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물건이 깨지면 그 물건을 얻지 못하는 위험, 그 위험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채권자한테 있는 거죠. 자, 총정리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특정물은 물건이 멸실됐을 때 얻지 못하는 위험이 그냥 채권자한테 있는데 종류물은 물건의 위험 개념이 사실 없어요. 뭐 깨지든 말든 뭐 굳이 말하면 채무자가 자기가 팔아야 되는데 깨졌으니까 위험이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유 이거 하나예요. 종류물의 특정 시점을 배우는 이유는 종류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물건의 위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변식이출 문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홍삼 뭐 10박스를 산 거예요. 제품 10박스를. 그래서 자전거에 싣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집에 가서 배달을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문을 닫고 여행 가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자, 홍삼 특정됐나요? 특정됐죠. 10박스인데 나는 그 시간에 대문 앞에 가서 띵동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 아까 외운 거 우리가 수령할 상태에 놓였는데 특정이 됐는데 돌아오다가 이게 누구의 잘못도 없이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물건의 위험은 그 집에서 안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홍삼 10박스 채권이 소멸한 거예요. 새로 계약을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그 홍삼은 왜 박살났죠? 이게 여러분 지금 궁금할 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가의 습관이에요. 누구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더니 혈안이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나요? 뭐 계속 생각.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뭐 고의로 오다가 깼다든지 중과실이라든지 경과실에 따라서 책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논의는 이 채권이 종료물이었는데 특정이 됐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멸실이 되면 이 채권은 사라졌다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데일리 테스트를 풀면서 나중에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외화 채권에서는 둘째 줄표에 객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객. 둘째 줄표 지급할 때 옆에다가 뭐 파란색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네. 자, 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이거 뭡니까? 객관식 전형이라는 거예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객별이긴 해요. 객관식이 되게 잘 나와요.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 밑에 판례 5개 다 외워야 돼요. 지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의 효과에서 그 둘째 줄 밑줄 쳐드릴게요. 특정 이후에 멸실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입니다. 채무가 없어졌다는 자연적인 상황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는 별표를 하겠습니다. 변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 사실 아까 별표랑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특정이 되는지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그 이후에 그 채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마치 우리 집에 갑오처럼 하나밖에 없던 고려창자처럼 맥주 한 병이 특정이 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4번 이자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자 채권 미술입니다. 이자의 뜻 알아요?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그죠? 말해볼까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예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입니다. 내가 네 돈을 사용했으니 돈을 빌려서 썼다는 겁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빌려서 받게 되면 내 재산에 혼화라는 것이 돼서 섞여버려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야 그때 줬던 그 지폐랑 1년 번호가 다른데 왜 다른 걸로 갚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같은 금액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 사람 재산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 금전을 빌려서 내가 혼화시켜서 사용하면서 쓰는 대가가 이자입니다. 그 밑에를 다 물결로 해볼까요? 지연이자 X, 지료 X, 차임 X 이것들은 이자가 아닙니다. 왜 이자가 아닐까요? 지연이자는 왜 이자가 아니에요? 지연이자는 사용대가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 용어가 뭐예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제가 지연이자라고 썼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 5글자. 지연 손해금. 이행 지체의 효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수업 한 1시간 정도 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할게요. 많이 힘드시니까. 자,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교시. 자, 지연 이자는 지연 손해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지 무슨 금전을 쓰고 야 나 잘 썼다 야 하고 주는 사용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라는 건 100만 원 빌려주면서 야 너 1년 동안 잘 쓰고 대신 이자 10% 해가지고 1년 때 110만 원 갚어 이렇게 아니면 한 달에 뭐 5천 원씩 내 이렇게 하는 게 이자죠. 그래서 지연이자는 절대 이자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소멸시효와 연결되면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낳죠. 이자 채권은 매월 지급하는 이자 채권 같은 것은 단기시효라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언급을 해놓을게요.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지연이자는 3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연이자는 이자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료 차임은 왜 이자가 아니죠? 지료, 땅 사용료죠. 차임은 뭐 건물이나 땅 사용료죠. 즉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특정물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 굳이 적어도 좋은데요. 뭐 연필로 적거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나왔네요. 마지막 줄표입니다. 기본적 이자 채권. 그 밑에 지분적 이자 채권. 답해보세요. 뜻이 뭔가요? 기본적 이자 채권은 1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 연 10%라고 했을 때 나 이번에 돈 빌렸는데 이거 이자 연 10%잖아. 이게 기본적 이자 채권이에요. 월로 바꿔서 얘기하겠다. 나 이번에 돈 빌렸는데 월 2%야. 1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그 이자 월 2% 붙은 거야? 갑자기 너무 연기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게 다 기본적 이자 채권이 나 이거 기본적 이자 채권 연 2% 월 2% 붙은 거야. 젠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할 거야. 이번 달 말일 됐으니까 2만 원 줘야 되네. 이번 달 말이 딱 되면서
2만 원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그게 지분적 이자 채권입니다. 변제기 도래예요. 지분적 이자 채권하면 변제기 도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재미도 없게 이걸 나눠서 보느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분적 이자 채권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 동그라미, 뭐 독립의 동그라미 치든지. 그 밑에 물결로 밑줄 칩니다.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A급 주제 중에 채권 양도라고 있죠. 그죠? 채권 양도 100만 원짜리 채권을 나한테 양도를 했어요. 얘한테 돈 빌려주고 100만 원짜리 대여금 채권인데 양도를 했어요. 원래 여기 월 2% 이자가 붙어 있었대요. 월 2% 이자 붙은 그 채권의 성질 그대로 양도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야 말이야? 양도한 겁니까? 아니면 무이자가 됩니까? 채권 양도하면. 채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고요. 이자가 붙어 있는 채권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 채권에도 이자가 붙어요. 근데 내가 돈 빌려주고 3개월쯤 지났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이자가 2만 원, 2만 원, 2만 원 지분적 이자 채권이 3개가 발생했죠. 이미 발생해서 변제기까지 도래한 거를 당연히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봐야 될까? 그런 거 좀 메모를 해놓을게요. 채권 양도 시점에 변제기 도래, 미도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채권 양도 시점에 변제기 도래, 미도래를 나눠서 변제가 이미 도래한 채권은 양도 계약에서 계약서에 따로 쓰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이자 채권도 내가 못 받았는데 저 자식이 아직 안 주고 있는데 그것도 너한테 양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양도가 되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미 도래한 거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는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안 보니까. 소멸시효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단기 3년이래요. 좀 헷갈리네. 아까 뭐 이자가 아니라서 그 뭐지? 지연이자. 아까 지연손해금은 나중에 배우지만 지연손해배상금은 시효기간이 원채권의 시효기간과 동일해요. 이자 채권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3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분적 이자 채권은요. 이것도 3년이에요. 왜냐하면 지분적 이자 채권도 이자 채권이잖아요. 이거 지연손해금 아니에요, 지금. 지분적 이게 변제기 도래한 이자 채권이니까 3년이에요. 근데 얘는 소멸시효가 왜 별도일까요? 매달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매 3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차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대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달마다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여 원금에 변제기가 있겠죠. 그 이자는요. 계속 요때마다 변제기죠. 근데 이 대여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 민사 채권이면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이 10년은 언제 완성해요? 이 원금이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때로부터 10년 뒤에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자 채권들은요. 요때 생겼죠? 3년 뒤에, 요거 3년 뒤에, 요거 3년 뒤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아직 원금은 남아 있어서 이자랑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이자 중에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된 이자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수업 지금 느낌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끄덕끄덕 하고 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별표하고 반드시 외우라고 한 거는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겠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 뭐 제가 또 얘기해 준대 뭐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좀 빨리 설명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밑에 두 줄에다가 합쳐서 별표를 할게요. 별도로 3년인데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지분적 이자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소멸시효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좀 낯설죠? 소멸시효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청구를 안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이 채권이 사라지면 애초에 돈을 빌린 적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거는 애초에 아무런 원금이 없는 게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헷갈려요. 오늘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얘들이 개별적으로 3년 걸리는 것도 어렵죠. 얘랑 따로 생각하죠. 그건 그건데 원금이 소멸하면 무조건 얘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선택채권 역시 객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선택채권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 교재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복습 방법 관련해서 기존 제 베이직 수강생 분들은 1학년 베이직 수강생은 집에 가셔서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되면 이걸 펴고 김준호 교수님 책을 다시 읽으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학년이다. 조금 애매한데 그동안 김준호 교수님 책을 한 두세 번 봐서 내가 좀 익숙하다. 그럼 이게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이것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만 찾아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준호 교수 책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2학년이다. 무조건 그냥 이것만 보세요. 볼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지금 1학년인데 김준호 교수님 책을 본 적이 없다. 질문도 좀 올라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일 답하기가 좀 두 가지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김준호 교수님 책을 사서 내가 수업한 내용 중심으로 읽으면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일로 갈아타고 그냥 지금부터 이걸 볼 건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수험생분들 있잖아요. 그 제시하고 삼시하고 혹은 3학년 돼가지고 내년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분들 내 강의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한 지 3년 돼서 저랑 같이 세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3학년이 된 친구들은 좀 있는데 소수고 이제 2학년에 많고 1학년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고 뭐 김준호요 뭐 본 적도 없죠. 그냥 뭐 미음 책을 뭐 본다 그냥 맥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민정 뭐 이런 걸 보고 박민정 뭐 이런 거 보면 난 연민정 좀 이상한 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제 강의를 이걸 왔을 때 김준호 교수 책을 읽을 수가 없죠. 지금 7과목 이상 봐야 되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책을 한 10번 봐요. 그리고 제 강의를 한 5번 들어요. 그러니까 했던 걸 또 그냥 인강으로 해서 듣고 종합반 같은 걸 하면은 나중에 뭐 너무 설명이 자세해지나요? 자, 종합반 같은 거 하면 이건 막 넣어주거든요. 인강으로. 그러면 2번, 3번 듣고 이걸 압축한 강의 여러 번 하면 또 듣고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는 이거를 8회 동안 제가 이걸 다 봐요. 350회 다 읽어요. 왜냐하면 내 강의 계속 들었으면 그게 따라와져요. 근데 다는 안 따라와지니까 11월에 그걸 하면 12월에 이거를 모여서 하면 3번, 4번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고 뭐 객관식 다 맞고 한 개 틀리고 뭐 사례형 뭐 엄청 점수 높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다는 건 수강생 대비 아주 많았어요. 제가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래서 하여튼 근데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준호 교수님 책을 착실하게 봐 오셨으면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김준호 교수 책으로 특히 1학년이고 하면 교수님 책으로 계속 보면서 하지만 이게 어떤 그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이걸 펴놓고 김준호 교수 책은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좀 얍삽하게 읽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안 읽은 2학년 이상은 당연히 그냥 일로 오시는데 안 읽은 1학년들이 좀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에 내가 한 베이직 인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여기 와서 듣는 거는 그냥 이걸로 가겠다는 뜻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금 2주는 강의를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제가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그 150명짜리 강의 기록형 강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오늘 개강 강의가 2개가 너무 중요해서 잠을 한 잠도 안 잤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좀 상태가 오늘 좀 그런데 2주 동안은 좀 제가 바쁠 거예요. 근데 수업에는 당연히 지장이 없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이 수업을 좀 신규로 들었던 분들 중에 조금 원하시면은 약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뭐 수업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3층 강의실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뭐 공부 방법론이나 아니 근데 그걸 그때 하면 너무 늦겠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기록형을 하고 있어도 지금 이미 그때 수업 반 지나가지고 활용법을 얘기하면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가지고 그 진작 좀 말을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잡아봅시다. 하여튼 제가 그 기록형 강의가 로드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쉬어. 어쨌든 15분 정도 딱 15분 쉴게요. 3시 12분에 시작하겠습니다.